모든 것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존재의 본질과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철학적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주가 처음 나타난 순간을 상상하게 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이루는 입자들이 형성되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질문은 과학적 판구를 넘어 존재의 의미, 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학과 실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 아래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물리학 법칙이 어떻게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자 물리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익숙한 물체들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만 아원자 세계는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놀랍고 직관에 반하는 세계를 드러냅니다. 입자 물리학의 핵심은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탐구입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은 원자의 구성 요소인 쿼크, 전자,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들을 연구합니다. 이 입자들은 너무나 작아서 그들의 성질과 행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보존을 제시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우주의 기본적인 힘과 입자들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의 개발입니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4가지 기본 힘이 존재합니다.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일으키고, 약한 핵력은 방사성 붕괴에 관여하며, 강한 핵력은 원자핵 안에서 쿼크들을 묶어주며, 중력은 아직 이 모델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질량 사이의 끌림을 지배하는 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 모형은 수많은 실험에서 입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중력을 포함하고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직접적으로 탐지되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더 완전한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가속기와 검출기 같은 장비는 입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한 후 충돌시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생성된 입자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위치한 대형 간입자 충돌기 LHC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중 하나입니다. 2012년 이곳에서 표준 모형이 예측한 다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보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입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공백을 메우며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기념비적인 성과였습니다. 입자 물리학 분야는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에 의해 이끌립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추구는 획기적인 발견과 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월드와이드웹으로 과학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CERN,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 사이의 흥미로운 교차점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이 두 분야는 우주와 아원자 입자의 미세한 세계를 연결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드러냅니다.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론은 입자 물리학과 뜻밖의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며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고 수십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교차점의 중심에는 우주론의 기둥인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초기 우주의 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빅뱅 직후의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매우 높은 에너지를 지닌 입자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의 조건은 대형 간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미니어처 스케일로 재현되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초창기 시기에 발생한 발행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점에서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탐구입니다. 이 신비로운 요소들은 우주의 질량과 에너지의 약 95%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됩니다. 반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암흑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를 찾기 위해 지하 검출기와 우주 기반 관측소를 사용하여 이 미지의 입자를 찾고 있으며 우주론자들은 이러한 발견을 우주의 전체 구조와 역학에 관한 이론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뱅의 유물로 남아있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복사는 우주가 38만 년이었을 때, 즉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물질의 분포와 우주의 초기 조건에 대한 통찰을 얻고 이러한 정보는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에서 우주의 형성 과정에 관여한 기본적인 힘과 입자들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학제 간 접근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조 분야의 이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허블 산수, 우주가 확장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각, 측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나 우주론의 람다 CDM 모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물리학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서 지배되는 법칙과 가장 작은 입자를 지배하는 법칙을 통합할 수 있는 더 통일된 이론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자연의 근본적인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힘들은 우주의 구조와 아원자 입자의 세계를 지탱하는 기초로 마치 우주의 규칙서처럼 은하부터 코크까지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힘들을 이해하면 행성의 움직임에서부터 물질의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그리고 약한 핵력. 각각의 힘은 우주의 구조와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규모와 에너지에서 상호작용을 이끕니다. 중력은 가장 익숙한 힘으로 우리의 발을 땅에 붙들어 두고 행성, 별, 은하의 운동을 지배합니다. 중력은 4가지 힘 중 가장 약하지만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여 우주 전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그들의 질량과 거리로 결정되며 이는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질량 주위의 시공간 곡률로 설명하며 우리의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전자기력은 입자 수준에서 중력보다 훨씬 강하며 원자의 구조, 원자 간의 화학 결합,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힘입니다. 강한 핵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은 4가지 힘 중 가장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이 힘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 안에서 결합시키며 강한 핵력이 없으면 원자는 현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양성자 간의 전자기적 반발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한 핵력은 쿼크를 결합시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게 하며 이들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약한 핵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은 반사성 분기와 태양을 비롯한 특정 핵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힘은 강한 핵력보다 더 짧은 범위에서 작용하며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로 변형되는 과정처럼 한 종류의 아원자 입자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과정을 주도합니다. 약한 핵력은 별의 핵융합 반응, 그리고 우주 전반에 걸쳐 원소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방대한 영역을 잇는 이론과 실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4가지 힘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흔히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통일 이론의 탐구는 물리학 연구에 많은 부분을 이끌며 우주의 더 많은 신비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이제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지는 입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입자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부터 밤하늘의 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물질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며 이를 쿼크, 렙톤, 그리고 기본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분류합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원자에게 구성 요소를 형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입니다. 쿼크에는 6가지 종류 또는 가 있으며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그것들입니다. 쿼크는 색가둠 현상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항상 2개 또는 3개가 결합하여 각각 뇌손 또는 바리올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는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며 중성자는 2개의 다운 쿼크와 하나의 업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의 속성과 상호작용은 4가지 기본 힘 중 가장 강력한 힘인 강한 핵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 힘은 쿼크들이 원자핵 안에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렙톤은 또 다른 기본 입자 범주이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자입니다. 쿼크와 마찬가지로 렙톤도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 뮤온, 타우 입자와 이들의 대행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입니다. 쿼크와 달리 렙톤은 강한 핵력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전자는 원자핵을 공전하며 화학 반응과 전기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미지의 입자들이며 태양이나 기타 핵 과정에서 방대한 양이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검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쿼크와 렙톤 외에도 표준 모형은 기본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인 보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자는 전자기력을 전달하고 글로우는 강한 힘을 매개하며 W 및 Z 보손은 약한 힘을 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힉스 입자는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빅뱅과 우주의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가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강력한 설명을 제공하는 빅뱅 이론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초석이며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가장 작은 입자들부터 가장 거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매우 밀집되고 뜨거운 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한때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다가 급격히 확장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확장은 물질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풍선에 그려진 점들을 은하라고 가정하고 풍선을 불면 그 점들이 서로 멀어지듯이 우주가 확장되면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양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주요 증거는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 아오노 펜티시어스와 로버트 윌슨, 나버트 윌선, 이 우연히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입니다. 이 복사는 빅뱅의 장광으로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마이크로파 주파수로 늘어난 것입니다. CMB 관측은 초기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의 조건과 구성에 대한 풍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은하들의 적색편이 관측입니다. 이는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적색편이는 멀리 있는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더 긴 붉은 파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1929년 에드윈 허벨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으며 우주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며 계속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빅뱅 이론은 오늘날 관측되는 우주의 가장 가벼운 원소들, 수소, 헬륨, 리튬의 상대적 풍부성을 설명합니다. 이들 원소는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핵합성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비율은 이론이 예측한 값과 거의 일치합니다. 빅뱅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지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처럼 우주의 총 질량 에너지 함량을 지배하면서도 여전히 정체가 불분명한 미해결된 질문과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는 초기 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론적, 관측적 탐구가 필요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 구조,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고 뜨거운 하나의 상태에서 태어나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복잡한 우주로 진화한 봉적인 우주의 모습을 그립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의 바다였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 즉 원자나 분자 및 그 구성 요소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대신 우주는 코크를 놓은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코크,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 요소, 와 글로온, 코크를 결합시키는 강한 힘을 담당하는 입자, 이 초고온, 초밀도의 환경에서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 단계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들로 이루어진 수포와도 같으며 빅뱅의 폭발적 탄생 직후 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마이크로초 내의 코크들이 결합하기 시작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했고 이는 미래 원자의 핵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하드론 시대라고 하며 이때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냉각이 일어나면서 빅뱅 후 몇 분 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첫 원자핵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주로 수소, 단일 양성자, 중수소, 중성자가 하나인 안정된 수소 동위 원소, 헬륨, 그리고 소량의 리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빅뱅 핵합성 이론이 예측한 이 가벼운 원소들의 정확한 비율은 오늘날 우주에서 관측되는 것과 밀접하게 일치하여 빅뱅 모델의 강력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이 핵들과 결합해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우주는 전자가 핵과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되었고 최초의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의 구조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빛이 처음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습니다. 이는 빅뱅의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초기 우주의 스냅샷입니다. 중성 원자의 형성은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에서 별, 은하, 그리고 행성을 지탱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력이 물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서 가스 구름이 형성되었고 이 구름들은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초기 별들은 중심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풍부한 화학적 다양성을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우주가 하나의 매우 밀도 높고 뜨거운 상태에서 기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증거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관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일관된 서사를 제공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는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기념비적인 증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65년 아르노 펜지어스, 아어노 펜트시어스와 로버트 윌슨, 나버트 윌선에 의해 발견된 CMB는 우주를 가득 채우는 희미한 빛으로 빅뱅 직후 남겨진 장관입니다. 이 복사는 우주의 초기 상태에서 비롯된 빛으로 수십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냉각되어 마이크로파 주파수로 변했습니다. COB, WMEP, 플랑크, 플랭, 위성에 의해 이루어진 CMB 측정은 초기 우주의 상세한 모습을 제공하였으며 밀도가 약간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미세한 온도 변동을 보여줍니다. 이 변동은 오늘날 은하, 별, 행성과 같은 모든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팽창 자체는 빅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1920년대 에드윈 허벨은 모든 방향에서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거리와 비례한다는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이 관측은 허블의 법칙, 허벨줄로우로 알려져 있으며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주가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과거에 훨씬 더 작고 뜨겁고 밀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그 폭발적인 기원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가려운 원소들의 풍부함 또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빅뱅 이론은 빅뱅 직후 몇 분 동안 일어난 원시 핵합성 과정에서 수소, 헬륨, 그리고 소량의 리튬이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이들 원소의 상대적인 양은 빅뱅 모델이 예측한 값과 밀접하게 일치하여 우주가 한때 이러한 원소들이 형성될 수 있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은하와 은하달의 분포를 통해 관측된 우주의 대규모 구조 역시 빅뱅 이론을 지지합니다. 은하들은 우주의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필라멘트와 공허로 이루어진 광대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빅뱅 이론에서 예측된 초기 우주의 작은 밀도 변동이 중력에 의해 성장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양자 유동과 입자 생성, 여점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우주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자 영역에 깊이 뿌리박힌 현상인 양자 유동의 개념을 탐구하게 됩니다. 양자 유동은 특정한 시공간 지점에서 에너지 양이 일시적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이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워너 하이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 같은 물리적 특성상이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자 역학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로 인해 양자 수준에서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주의 진공 속에서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도 양자 유동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집니다. 이 입자들은 가상 입자라 불리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 후 서로 소멸합니다. 이들이 일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른 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유동은 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여겨지며 이는 실험을 통해 관측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양자 유동은 단순히 양자 역학의 호기심 어린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우주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빅뱅 직후 순간에 발생한 급격한 팽창 시기인 우주 인플레이션 동안 이러한 양자 유동은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밀도에 존재하던 미세한 변동을 증폭시켜 오늘날 관측되는 은하와 은하단 같은 대규모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새겨진 패턴은 이러한 양자 유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우주의 양자적 기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양자 유동의 중심에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과 같은 물리적 속성상이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진공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가상 입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가상 입자들은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불리며 짧은 순간 동안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려 나타났다가 서로 소멸하면서 다시 그 에너지를 반환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에서는 양자 유동이 실제 입자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호킹 복사 현상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 가장자리에서 양자 유동이 입자 반입자 쌍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입자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입자는 우주 공간으로 탈출합니다. 이 과정은 진공에서 실제 입자를 생성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양자 유동으로 입자가 생성되는 맥락은 우주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유동은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어 그 효과가 증폭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은 오늘날 관측되는 은하 및 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구조의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유동이 증폭되면서 가상 입자가 실체화되어 실제 입자로 고정될 수 있었고 이는 우주의 물체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양자 유동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은 양자 역학과 우주론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가장 큰 규모가 가장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공허와 실제, 우와 존재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양자 영역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입자 형성에 있어서 에너지의 역할이 양자 유동의 일시적 성격과 우주의 실제 사이의 간극을 연결하는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양자 유동의 잠재력을 우주의 물질적 구성 요소로 변형시키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 제안한 가장 유명한 반정식 중 하나인 EMC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반정식은 에너지, E와 질량, M, 2, 3, 5 교환 가능하며 C는 빛의 속도임을 나타냅니다. 이 근본 원리는 에너지와 입자 생성 간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며 양자 진공의 유동이 어떻게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는 겉보기에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자 유동으로 인해 에너지가 끌어오르는 상태입니다. 이 유동은 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에너지의 일시적 변화를 나타내며 그로 인해 입자 반입자 쌍이 생성됩니다. 이 쌍은 일반적으로 거의 즉시 서로 소멸하며 빌린 에너지를 진공으로 반환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실제 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입자로 변환되는 과정은 초기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이 우주를 물질로 체험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빅뱅 직후의 엄청나게 고에너지 상태에서 우주는 뜨겁고 밀도가 높은 에너지의 수프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이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의 반정식에 따라 입자로 응결되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전기약 시대와 쿼크 시대를 거쳤으며 이 시기 동안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이 분리되고 물질의 구성 요소들이 형성되어 오늘날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응집되었습니다. 에너지는 입자의 생성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고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별 내부에서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탄소에서 철에 이르는 생명의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의 합성을 담당합니다. 별을 점화하고 원소를 형성하는 이러한 에너지의 변환력은 우주의 형성에 있어 에너지의 근본적인 역할을 간주합니다. 입자 형성에서 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논의한 후 우리는 다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돌아옵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양자 세계의 본질적인 불확정성을 보여주며 비어 보이는 공간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이 원리는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불확정성은 실험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양자 수준에서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양자 유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상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려 나타나기 때문에 가상 입자라고 불리며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한 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보존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 에너지는 빠르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위반은 직접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빌리는 과정 덕분에 입자 반입자 쌍이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쌍은 보통 거의 즉시 소멸하며 빌린 에너지를 진공으로 반환하지만 그들의 짧은 존재는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에 기인합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나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 시기와 같은 극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가상 입자들이 분리되어 실제로 관측 가능한 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공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이 과정은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 세계와 우주 구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초의 입자와 힘, 빅뱅 직후의 첫 번째 순간, 우주는 너무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어떤 입자나 원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주는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가 원자에게 갇히지 않고 글로온이라는 입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글로온은 쿼크를 결합시키는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시기는 하드론 시대로 알려져 있으며 빅뱅 이후 첫 마이크로초에서 1초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형성은 초기 우주에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하며 더 복잡한 형태의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하드론 시대 이후 우주는 계속 냉각되었고
네프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빅뱅 후 약 1초부터 몇 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때는 전자와 같은 네프톤이 주요 물질 형태였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와 결합해 원자핵을 형성하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입자 형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시 핵합성으로 빅뱅 후 처음 몇 분 동안 발생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가장 단순한 원소인 수소, 헬륨, 그리고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의 핵을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냉각되었습니다. 원시 핵합성은 우주의 대부분의 헬륨과 결합되지 않은 수소를 생성하는 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생성된 입자들은 아직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전자가 궤도에서 회전하는 완전한 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의 궤도로 포획되지 못했으며 중성 원자의 형성은 재결합이라는 과정으로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야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 오늘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초기 우주의 모습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근본적인 힘들이 분리되고 우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리의 서사는 초기 우주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복잡한 우주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정교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처음에 우주는 모든 힘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이 통합은 우주의 극한의 온도와 밀도 때문이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이 근본적인 통일성이 여러 차례의 대칭 깨짐 사건을 통해 깨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는 고유한 힘들로 분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된 힘은 중력이었으며 우주가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독립적인 힘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분리는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순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되며 우주가 지금과 같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중력의 분리는 은하, 별, 행성의 형성을 이끄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력의 분리 이후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을 포함하는 대통의 힘은 여전히 통합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더 냉각되면서 강한 핵력이 분리되어 쿼크를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결합시키고 원자핵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향력은 우주의 에너지적 환경을 지배하다가 결국 대칭 깨짐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빅뱅 후 약 10-12초경에 발생했으며 전향력이 광자를 매개로 하는 전자기력과 별 내부에서의 반사성 붕괴 및 핵융합 과정을 담당하는 약한 핵력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는 근본적인 힘들의 목록을 완성시켰고 우주가 더욱 냉각되어 더 복잡한 입자와 원자가 형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주의 초기 시기 동안 근본적인 힘들이 분리된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 관측되는 물질과 구조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본적인 힘들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한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 우리는 우주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전향력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는 빅뱅 직후의 중요한 단계로 네 가지 근본적인 힘 중 두 가지인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전향력이라는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향력 시대는 빅뱅 후 약 10-12초에서 10-6초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때 우주는 여전히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전향력 시대의 중요성은 초기 우주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형성되는 기초를 마련한 데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주는 쿼크, 네프톤, 그들의 반입자, 그리고 통합된 힘을 매개하던 전향력 보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전향력이 대칭 깨짐 사건을 겪을 수 있는 임계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자를 매개로 하는 전자기력과 W 및 Z 보손에 의해 매개되는 약한 핵력의 분할을 초래했습니다. 이 분리는 우주의 성숙에서 중요한 단계였으며 궁극적으로 원자의 형성과 우주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허용했습니다. 전향력 시대는 입자 물리학과 표준 모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힉스 메커니즘은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힉스장과 입자의 상호작용은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했으며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을 구별한 대칭 깨짐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2012년에 발견된 힉스 보소는 힉스장과 관련된 입자로 전향력과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인 쿼크는 우주의 초기 진화 과정에서 구별된 4가지 근본적인 힘 중 하나인 강한 핵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강한 상호작용으로도 알려진 이 힘은 매우 강력하지만 매우 짧은 범위에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초기 순간의 강한 핵력은 쿼크를 3중으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한 중입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었을 때 강한 핵력은 이전의 쿼크들을 분리시키던 운동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더 차가운 하지만 여전히 매우 뜨거운 환경에서 쿼크들은 서로 더 가깝게 상호작용하기 시작했고 쌍을 이루는 쿼크 쿼크 쌍과 3중 쿼크들이 형성되어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로 진화했습니다. 양성자는 2개의 업 쿼크와 1개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고 중성자는 2개의 다운 쿼크와 1개의 업 쿼크로 구성됩니다. 쿼크의 조합에 따라 입자의 성질, 특히 전하가 결정되는데 양성자는 쿼크 조합으로 인해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가 중성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입자들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쿼크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던 상태,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 갇히는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갇힌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없다면 원자에서 은하에 이르는 복잡한 구조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하드론화된 과정은 우주의 다음 단계인 핵합성 시대로 이어졌으며 이 시기에 최초의 원자핵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힘들과 입자들로부터 물질이 응집되는 이러한 초기 단계는 우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핵합성과 원자 형성.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 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이 입자들이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시기는 빅뱅 후 약 3분이 지난 시점으로 핵력이 양전하를 띠는 양성자들 간에 반발하는 전자기력을 극복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여 가장 단순한 원소들의 원자핵을 형성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주로 수소핵, 양성자, 이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였고 소량의 중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방사성 수소, 그리고 극미량의 리튬과 베릴륨이 생성되었습니다. 핵합성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째, 이 과정은 우주의 초기 경량 원소들의 양을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현재 우주에서 측정되었고 빅뱅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여 이론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원시 핵합성 사건들은 별의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별은 자체 핵융합 과정을 통해 이후에 생명의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과 우주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핵합성의 중요성은 단순히 원자핵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우주가 단순한 입자와 힘에서 복잡한 물질의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화학적 다양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결국 행성과 생명, 그리고 우주를 채우는 수많은 천체 현상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긴 우주 진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다음 장인 최초 원자 형성에 도달합니다. 획기적인 사건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발생했으며 우주가 냉각되어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워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재결합이라고 불리며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초기 상태에서 팽창하고 냉각되던 우주가 원자 물질이 탄생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시점이었습니다. 우주가 냉각됨에 따라 쿼크로부터 형성된 양성자와 중성자는 핵융합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핵합성 단계에서 최초의 간단한 원자핵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소, 단순히 하나의 양성자와 헬륨핵, 소량의 중수소, 중수소와 리튬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의 초기 화학적 풍부함을 이루었으며 수소와 헬륨이 풍부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은 우주에서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여전히 너무 뜨거워서 전자들이 이 원자에게 결합할 수 없었고 자유전자 플라즈마 상태에서 광자를 산란시키며 우주를 불투명하게 유지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결국 광자의 에너지가 수소를 이온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전자들이 수소와 헬륨 핵과 결합하여 최초의 안정적인 원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결합 과정은 광자의 산란을 급격히 줄여 우주가 처음으로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출된 광자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형성하며 이는 재결합 당시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최초 원자의 형성은 우주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차갑고 구조화된 상태로 전환되어 별과 은하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암흑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이 시기는 최초의 별들이 점화되기 전의 시기로 물질이 중력으로 붕괴하여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별의 핵합성을 통해 우주를 무거운 원소들로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행성과 생명에 필요한 재료들을 우주에 뿌렸습니다. 핵합성은 별들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 원소들의 풍부함이 형성된 과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원소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원자가 형성된 후 우주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가장 단순하고 풍부한 원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서부터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은 훨씬 더 다양한 원소들이 필요합니다. 핵합성은 이러한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공하여 초기 우주의 단순성을 풍부한 화학적 다양성의 우주로 변화시키는 우주의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핵합성 과정은 여러 단계와 환경에서 발생했으며 그 시작은 빅뱅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핵합성은 우주의 1000여 분 동안 발생했으며 이 시기 동안 가장 가벼운 원소들인 수소, 헬륨, 그리고 미량의 리튬과 베릴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명과 우주의 구조에 필수적인 무거운 원소들의 형성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핵합성은 별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별은 우주에서 원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그 중심에서 핵융합을 통해 가벼운 원소들을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시킵니다. 별의 수명 주기 동안 수소핵은 융합되어 헬륨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수소 연소라고 합니다. 별이 나이가 들고 중심부가 뜨거워지면 헬륨을 융합하여 탄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더 거대한 별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되어 탄소 연소, 네온 연소, 산소 연소, 그리고 규소 연소와 같은 일련의 핵연소 단계를 통해 철에 이르는 원소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의 생성은 다른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원소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별의 중심부에서 융합을 통해 형성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요구하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대신 이러한 원소들은 R과정, 빠른 중성자 포획과 S과정, 느린 중성자 포획과 같은 과정에 의해 생성됩니다. 주로 초신성 폭발과 비대칭 거성, AGB, 별의 외곽층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이 죽으면서 발생하는 격렬한 폭발로 R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핵은 밀도가 높은 중성자 흐름을 흡수하며 주기율교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S과정은 AGB 별의 보다 평온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중성자가 천천히 포획되어 바륨과 납과 같은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핵합성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원소들은 결국 별의 바람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 은하 전체에 퍼지며 다음 세대의 별, 행성, 그리고 생명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 별의 탄생, 핵합성, 죽음의 순환은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를 복잡한 화학 성분들로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입자 가속기와 실험 물리학, 입자 가속기는 양성자나 전자와 같은 전하를 띤 입자를 고속으로 가속시켜 충돌시키거나 목표물에 부딪히게 하는 정교한 장치로 빅뱅 직후의 조건을 재현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도구들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기본 속성과 입자 간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힘을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 충돌시켜 원자 구성 요소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해하고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입자와 현상을 밝혀냅니다. 입자 가속기의 작동 원리는 전기장을 사용하여 입자를 가속하고 자기장을 사용하여 특정 경로를 따라 입자를 유도하고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경로는 동그란 모양,
싱크로트론, 저장고리일 수도 있고 직선형, 선형 가속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충돌할 때 다양한 새로운 입자가 생성되며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와 유사한 극한 에너지 밀도 환경에서 입자 물리학의 법칙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에 위치한 대형 간입자 충돌기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입자 가속기로 힉스 보손의 성질, 암흑 물질, 그리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입자 가속기는 기본적인 과학 연구 외에도 다양한 실용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통한 암 치료와 의료 진단을 위한 동위원소 생산에 사용되며 산업에서는 재료 가공과 반도체 제작에 사용됩니다. 또한 미술과 고고학 분야에서는 그림과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입자 가속기의 개발과 운용은 초전도 자석, 진공 시스템, 입자 검출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공학적, 물리학적 업적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지식의 한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단순한 발견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고 사회의 기술적 인프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 물리학을 형성하는 수많은 중요한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기계들은 입자를 고속으로 가속시키고 충돌시킴으로써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입자와 힘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통해 이루어진 가장 혁신적인 발견 중 하나는 힉스 보손의 발견입니다. 2012년 CERN의 대형 간입자 충돌기 LHC에서 과학자들은 힉스 보손과 일치하는 입자를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는 이 입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예측된 것으로 다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힉스 보손의 발견은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중대한 순간으로 표준 모형의 중요한 기동을 확인하며 2013년 프랑스와 앙글레로와 피터 힉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또한 쿼크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구성 요소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센터 SLAC에서 진행된 실험은 쿼크 모델을 지지하는 첫 번째 직접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델은 1960년대 물리학자 머리 겔만과 조지 츠바이크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물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진전시켜 쿼크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임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입자 가속기는 반물질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물질은 물질과 동일하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로 CERN과 다른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은 반수소와 같은 반물질 입자를 생성하고 가두어 연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의 기본 대칭성을 테스트하고 빅뱅 이론이 물질과 반물질이 동등한 양으로 생성되었다고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주가 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약한 행력을 매개하는 W와 Z 보손을 비롯한 수많은 아원자 입자의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80년대 CERN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입자의 발견은 전자기력과 약한 행력을 통합하는 전약 이론의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이는 기본적인 힘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기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입자 가속기는 입자 빔을 통한 암 치료와 같은 의료 치료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과학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CERN에서 처음 개발된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실험이 어떻게 이론적 예측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이론과 실험 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수학적 원리에 기반해 입자의 성질과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힘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특정 상호작용의 결과나 이전에 관찰되지 않은 입자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자주 제시합니다. 이러한 예측을 시험하기 위해 실험 물리학자들은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입자 가속기는 입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한 후 충돌시키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충돌 지점을 둘러싼 검출기들은 이 충돌에서 생성된 입자들을 포착하고 기록하며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합니다. 이론적 예측을 검증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실험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종종 여러 실험이 전 세계의 다른 시설에서 유사한 조건하에 동일한 현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재현은 발견에 신뢰성을 더하고 실험적 설정이나 통계적 이상현상이 아닌 실제 현상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 중 3가지,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설명하고 알려진 모든 기본 입자를 분류하는 이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며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가장 정확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이 모형은 20세기 중반부터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협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표준 모형의 핵심은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양자장 이론이라는 통합된 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 입자를 2가지 주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페르미온과 보손입니다. 페르미온은 물질의 구성 요소로 쿼크와 레폰으로 나뉘며 전자와 양성자 및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 같은 입자가 포함됩니다. 보손은 기본 힘을 매개하는 입자로 예를 들어 광자는 전자기력을, 글로우는 강한 핵력을 전달합니다. 표준 모형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힉스 보손의 예측과 이유 발견입니다.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이 입자는 2012년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표준 모형에서 중요한 공백을 채우는 발견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발견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힉스장과 그에 연관된 입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모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모형은 중력을 설명하지 못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는 중력을 통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력을 포함하지 못하고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준 모형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일부의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표준 모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표준 모형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4번째 기본 힘인 중력을 포함하지 않으며 우주의 질량 에너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중력을 통합하거나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예측하지 못하는 표준 모형의 한계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일부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매우 성공적인 이론적 틀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한계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가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계는 모형의 적용 범위의 경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학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구자들이 기본 힘과 입자의 더 포괄적인 이론을 찾는 여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표준 모형의 가장 중요한 한계 중 하나는 중력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력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며 행성의 궤도에서부터 은하와 우주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우주 구조와 역학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은 양자장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이론에는 중력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불일치, 즉 매우 큰 것, 일반 상대성 이론과 매우 작은 것, 양자역학의 불일치는 물리학에서 가장 심오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표준 모형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에 대한 관측에 따르면 우주의 물질 중 약 85%는 빛을 방출, 흡수, 반사하지 않으며 오직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암흑 물질입니다. 또한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총 에너지 중 약 68%를 차지하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은 암흑 물질 입자의 존재를 예측하지 않으며 암흑 에너지의 특성도 설명하지 못해 우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 모형은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빅뱅은 동일한 양의 물질과 반물질을 생성했어야 하며 이는 서로를 소멸시켜 방사선만 남긴 우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물질로 지배되고 있어 표준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은 어떤 과정이 물질이 반물질보다 우위를 점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의 질량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표준 모형은 중성미자가 질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나 실험 결과 중성미자가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모형의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중성미자의 질량 기원과 우주에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모형은 입자와 힘의 집합을 통합하는 원리가 없으며 왜 이 특정한 세트의 입자와 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중력을 포함한 모든 기본 힘을 통합하고 입자들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론을 찾는 것은 이론 물리학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표준 모형을 넘어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심오한 미스터리 중 두 가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고 탐지할 수 없지만 중력 효과와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존재가 추정됩니다. 이 둘은 우주의 전체 질량, 에너지 내용의 약 95%를 구성하며 암흑 물질이 약 27%, 암흑 에너지가 약 68%를 차지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매우 작은 부분만을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 물질 형태로 전자기 복사에 대해 완전히 보이지 않아 직접적으로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존재는 1930년대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치비키가 은하단 내 은하들이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그리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부터의 추가적인 증거들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암흑 물질은 중력력을 발휘하여 은하와 은하단의 구조와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에서 관찰되는 대규모 구조 주위로 보이는 물질이 모이고 형성되는 우주적 발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끄는 신비한 힘입니다. 1990년대 후반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우주의 팽창이 그 내용물의 중력적 끌림으로 인해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천문학자들에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대신 먼 초신성을 관찰한 결과 은하들이 서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의 성질로 여겨지며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공간이 팽창해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암흑 물질보다도 덜 이해되어 있으며 이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쉽게 맞지 않아 물리학의 법칙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의 약 27%를 차지하며 중력을 통해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합니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며 오직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은하와 은하단의 회전 속도와 분포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에서 추정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은 우주적 발판으로서 은하가 형성되고 집합할 수 있는 중력적 틀을 제공합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암흑 물질의 중력적 끌림이 양자 요동에 의해 남겨진 미세한 불규칙성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은하와 은하단 같은 대규모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일반 물질이 모여 식을 수 있는 잠재적 우물을 만들어 별 형성 및 이후 별 내부 핵합성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의 합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암흑 물질과 달리 암흑 에너지는 집합하지 않고 공간 전역에 균일하게 분포하며 중력에 대항하는 반발력을 발휘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본질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에 미치는 그 영향은 입자 형성과 우주 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속 팽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밀도와 온도에 영향을 미치며 구조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팽창은 우주의 냉각과 입자가 결합하여 원자, 분자, 나아가 별과 은하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대칭, 슈퍼시민리,
줄여서 SUSY라고 불리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입자 물리학에서 힘을 전달하는 보손과 물질을 구성하는 페르미온이라는 두 가지 기본 입자 사이의 일종의 대칭섬을 제안합니다. 초대칭에 따르면 표준 모형의 모든 보손에 대해 아직 관찰되지 않은 해당 페르미온 파트너가 존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파트너 입자들은 초입자라 불리며 표준 모형의 대행 입자 이름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추가된 이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코크의 초입자는 스코크, 스코웍스, 로, 전자의 초입자는 셀렉트론, 설렉트란즈로 불립니다. 초대칭의 매력은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의 표준 모형 내 여러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에 있습니다. 초대칭이 해결하려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중력과 다른 기본 힘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와 관련된 계층 문제, 하이어라키 프라블럼입니다. 초대칭은 물리법칙에 새로운 대칭섬을 도입하여 힉스 보손의 질량을 양자 교점으로부터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교점이 없으면 힉스 보손의 질량이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 초대칭은 약한 상호작용과 힉스 보손의 질량 안정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대칭은 우주의 약 27%를 차지하지만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는 신비로운 물질인 암흑 물질을 설명하는 주요 후보로 여겨집니다. 특히 가장 가벼운 초대칭 입자 LSP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며 약하게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암흑 물질의 훌륭한 후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입자들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은하와 은하단에서 암흑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초대칭이 우아한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고 물리학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초대칭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입자 가속기들은 알려진 입자들의 초입자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까지 이러한 노력은 초대칭 입자의 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초대칭 모델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고 초입자의 예상 질량이 현재 실험의 범위를 넘어 더 높은 값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입자를 제한하는 이론이 있을까요? 표준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입자의 존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유력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암흑 물질의 본질, 계층 문제, 그리고 힘의 통일성 같은 표준 모형이 남긴 한계와 미해결 질문들을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론들로는 초대칭, SUSY, 끈 이론, 그리고 추가 차원을 포함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칭은 표준 모형을 확장하여 각 입자에 대해 초입자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입자들의 종류를 2배로 늘립니다. 이 초입자들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지만 암흑 물질의 수수께끼를 풀고 힉스 보손의 질량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계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대칭은 글루온의 초입자인 글루이노와 중력에 관련된 가설적 입자인 그래버탄의 초입자인 그래버티노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입자들을 예측합니다. 끈 이론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려는 또 다른 주요 후보로 기본 입자들이 점과 같은 점이 아니라 매우 작고 진동하는 끈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끈의 진동 모두는 서로 다른 입자에 해당하며 그 진동 패턴이 입자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끈 이론은 본질적으로 초대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력을 담당하는 입자를 포함한 많은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측하여 모든 기본 힘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끈 이론은 우리가 익숙한 세 가지 공간 차원 외에 추가적인 공간 차원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다양한 끈 이론의 공식화와 브레이널드 시네리오와 같은 접근법에서 제한된 추가 차원을 포함하는 이론들은 우리 우주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공간 차원 외에도 더 많은 차원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추가 차원들은 현재의 실험으로는 직접적으로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로 압축되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자들은 이러한 추가 차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이는 중력이 다른 기본 힘들보다 훨씬 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원과 관련된 입자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을 추가적인 대칭 그룹을 도입하여 단일한 힘으로 통합하려는 대통일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코크와 렙톤 사이의 전이를 매개할 수 있는 무거운 게이지 보송과 같은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수학적으로 우아하고 표준 모형의 한계를 해결하는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는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입자 가속기들은 이러한 가설적인 입자를 찾기 위해 최전선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론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본 구조와 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력의 입자 형성에서의 역할. 중력은 4가지 기본 힘 중 가장 약하지만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우주의 가장 작은 규모에서부터 은하 구조의 광대함에 이르기까지 입자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입자 물리학 영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우주의 진화와 그 안의 구조 형성을 고려할 때 중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중력이 입자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는 별 형성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은하 내의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핵융합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밀집된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결의 핵에서 강한 압력과 온도가 수소 원자를 헬륨으로 융합시키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융합, 즉 별의 핵합성은 생명과 우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화학 원소의 필수적인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중력은 또한 블랙홀의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 근처에서는 중력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극한의 조건에서는 호킹 복사, 호킹 레이디에이션과 같은 이론적 과정이 공간 진공에서 입자 반입자쌍을 생성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한 입자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입자가 탈출하는 이 과정은 중력과 양자 역학이 입자 형성에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론적 규모에서는 중력이 입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주의 구조 자체에까지 확장됩니다. 우주 거미줄을 구성하는 필라멘트 구조에서부터 은하와 은하단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분포는 중력적 인력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 분포는 입자들이 모여 별, 행성, 기타 천체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을 결정합니다. 작은 규모에서 개별 입자에 미치는 중력의 직접적인 영향은 전자기력과 핵력에 의해 가려지지만 우주적 시간과 거리에서의 중력의 누적 효과는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입자, 별,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구조 자체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우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력의 기본적인 역할을 증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초기 우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우주론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1980년대 초반 앨런 구스, 앨런 거스와 안드레이 린더 등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이 이론은 우주가 빅뱅 직후 몇 초의 일부분 동안 지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급속한 팽창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우주의 크기를 여러 차례로 확장시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시 빅뱅 이론에 내재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평선 문제로 우주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영역들이 급속한 팽창에 의해 멀어지기 전에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방탄성 문제입니다. 관측 결과 우주는 대규모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설명되는 기하학에 맞게 매우 평탄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빅뱅 이후 우주가 꾸준히 팽창했다면 초기 조건이 매우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초기 우주의 구조에 있는 모든 고규를 희석시켜 관측된 대로 대규모에서 판판해 보이는 우주를 만들며 이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또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초기 우주의 미세한 양자 유동이 인플레이션 팽창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유동은 이후 은하와 은하단과 같은 구조의 성장을 위한 시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중력적 인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의 장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관측에 의해 뒷받침되며, 이는 인플레이션의 예측과 일치하는 미세한 온도 변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측은 인플레이션이 초기 우주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되었음을 확고히 했으며, 현재의 물리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초기 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원인과 그 멈춘 원인 등 새로운 질문들도 제기합니다. 양자잔 이론과 끈 이론의 아이디어를 도입한 다양한 인플레이션 모델들이 이러한 역학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균일성을 설명할까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으로부터 우주 전역에 퍼져있는 희미한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 에서 관찰되는 균일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CMB는 하늘 전역에 걸쳐 거의 균일한 온도를 보여주며 매우 미세한 차이, 약 10만 분의 1가 있을 뿐입니다. 이 균일성과 우주가 대규모에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등방성은 인플레이션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주론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빛의 유한한 속도를 고려할 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지역들은 빅뱅 이후 열이나 빛을 교환하며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는 지평성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CMB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균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지수적인 팽창이 일어났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아주 작은 아원자 크기에서 시작해 1조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시적인 크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팽창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지역들이 한때 서로 가까이 있었으며, 인플레이션이 그들을 멀리 떨어뜨리기 전에 인과적 접촉 범위 내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늘 전체로 확대하기 전에 에너지를 공유하며 온도 차이를 고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MB를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작은 극렬한 우주가 공간의 광대함에 걸쳐 확장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CMB에서 관찰하는 미세한 온도 차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밀도에 대한 양자 요동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요동은 인플레이션 팽창에 의해 미세한 규모에서 우주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은하와 은하단과 같은 대규모 구조의 씨앗을 형성했습니다. CMB에서 이러한 요동의 패턴은 우주 배경 탐사기 COB,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기 WMAP, 그리고 플랑크 위성과 같은 실험들에 의해 정밀하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반물질과 대칭성. 반물질은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물질의 성질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영하지만 전하가 반대인 입자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각 입자마다 반물질을 구성하는 대응하는 반입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입자들은 물질 입자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전하와 기타 양자수는 반대입니다. 가장 익숙한 예로는 전자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양전하를 가진 양전자와 양성자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음전하를 가진 반양성자가 있습니다. 반물질의 존재는 1928년 영국 물리학자 폴 디렉이 양자 역학의 방정식을 특수 상대성 이론에 맞게 확장하는 작업을 통해 처음 예측했습니다. 디렉의 방정식은 전자와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반대 전하를 가진 입자의 존재를 암시했으며, 이는 1932년 칼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반물질이 첫 번째 증거를 제공하며 디렉의 이론적 틀을 입증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입자가 대응하는 반입자와 만나면 두 입자는 서로 소멸하면서 일반적으로 감마선을 방출하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소멸 과정은 아인슈타인의 EMC2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질량과 에너지의 동등성을 보여주며 반물질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측면입니다. 반물질은 단순한 이론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인 응용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스캔은 양전자 소멸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탐지하여 신체의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반물질에 대한 이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우주론자들은 빅뱅과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가 거의 전적으로 물질로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반물질을 연구합니다. 반물질 연구는 입자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며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반입자를 생성, 포획 및 연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반수소 원자를 이용한 실험은 수소와 반수소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연의 기본 대칭성을 테스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밝혀내어 우주를 형성하는 힘과 입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 위반과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 CP 위반은 입자 물리학에서 전하 켤레, C와 공간 반전, P을 결합한 연산이 보존되지 않는 근본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입자를 대응하는 반입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전하와 공간 방향이 뒤바뀔 때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P 위반은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동일한 양으로 생성되었으나 만약 모든 물리적 과정이 CP 대칭성을 완벽하게 지켰다면 물질과 반물질은 서로 완전히 소멸하여 물질이 없는 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관측된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은 CP 대칭성이 위반되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물질의 생성이 반물질보다 더 우세한 미세한 차이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CP 대칭성의 위반은 입자와 반입자의 행동에서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물질의 약간의 과잉을 초래했습니다. CP 위반은 중성 카온과 비메손과 같은 특정 희귀 입자의 붕괴에서 실험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초기 우주에서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CP 위반의 정확한 기원과 관측된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입자 물리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철학적 및 개념적 질문들. 우리는 과연 우주의 기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깊이를 탐구할수록 수십억 년 전 펼쳐진 우주의 드라마의 단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궁극적 탄생을 둘러싼 신비의 장막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빅뱅 이론과 같은 이론들은 우주의 초기 순간부터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존 이해가 흔들리는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극한의 온도, 밀도, 에너지가 존재하며 시공간의 구조 자체가 깊은 변화를 겪는 영역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인간 인식의 한계와 과학적 탐구의 경계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한한 지성과 경험적 방법으로 존재의 신비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식의 영역이 존재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해를 향한 추구가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존재의 가장 깊은 신비를 탐구하고 질문하며 답을 찾으려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실의 일부 측면은 영원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의 개념이 현대 물리학에서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이 질문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에 도전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영역에서 오는 단순히 물질이나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장면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진공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상 입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며 진공에서 잠시 동안 에너지를 빌려 사용한 후 서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공 요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시공간의 구조가 활동으로 끌어오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오의 개념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신비와 얽혀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무한한 밀도와 온도를 가진 특이점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뭐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의 영역이 있었을까요?
입자 물리학 연구는 실험실의 경기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수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입자 물리학의 연구 주제가 난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입자 물리학에서 이루어진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의료 영상과 치료 분야에서의 역할입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 과 자기공명 영상, MRI, 과 같은 기술들은 입자 물리학 연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법들은 의학적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자 물리학은 암 치료를 위한 반사선 치료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자 치료와 같은 기술은 입자 물리학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성자 빔을 이용해 종양을 정확하게 목표로 하면서 주변 건강한 조직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암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덜 침습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입자 검출기 기술의 발전은 보안 검색, 환경 모니터링, 심지어 고고학 탐사에서 사용되는 더 민감한 검출기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입자 물리학에서의 근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은 종종 다른 과학 분야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물리학자, 엔지니어, 수학자 간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합니다. 입자 물리학에서의 미래 발견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혁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중 일부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거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이 사회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깊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견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분야는 에너지 생산 및 저장입니다. 입자 물리학에서의 돌파구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 가속기에서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핵융합 에너지 연구의 발전은 언젠가 깨끗하고 사실상 무한한 전력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자 물리학에서의 발견은 기술과 컴퓨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의 원리에 크게 의존하는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암호학, 약물, 발견,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보다 복잡한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는 과학적 발전에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여러 윤리적 고려 사항도 제기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원의 배분입니다. 입자 물리학 실험은 종종 상당한 재정 투자와 정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자원을 빈곤, 의료, 교육 등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기술적 돌파구와 장기적인 사회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윤리적 문제는 특히 고에너지 입자 가속기를 포함하는 입자 물리학 실험의 안전성입니다. 이러한 실험으로 인해 재앙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부 사람들은 미세, 블랙홀의 생성이나 위험한 방사선의 방출과 같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합니다. 연구자와 규제기관은 실험자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완화해야 합니다. 지식의 전파와 과학적 발견의 잠재적 오용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는 기술, 의학 및 기타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무기화되거나 유해한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학자와 정책 이반자들은 과학적 진보의 이점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식의 책임 있는 관리와 예방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입자 물리학에서 국제 협력과 연구 결과의 붕괴와 관련된 윤리적 질문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과학자들 간의 협력 노력은 이 분야에서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데이터 공유, 연구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국가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성실성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입자 물리학 연구는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윤리적 보정 과제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윤리적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과학자들,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입자 물리학 연구의 윤리적 복잡성을 헤쳐나가며 인류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습니다.